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적게 벌어도 잘 사는 노후 준비의 모든 것.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입니다. 요코테 쇼타 지음, 윤경희 옮김, 펴낸 것은 중앙북스입니다. 책의 저자인 요코테 쇼타는 일본 최고의 노후 설계사로 손꼽히며 전문 분야인 연금과 부동산은 물론 상속, 이혼 등 법률적인 조언과 자녀, 인간관계, 치매와 암을 비롯한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노후 문제들을 탁월하게 해결해 왔다고 합니다. 이 책은 돈과 건강, 연금관리, 자녀와의 관계, 상속과 유언 등 50세에서 100세까지 연령에 따라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노후 문제와 해결책을 연표식 구성으로 보여주는 노년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50세 아픈 부모를 돌보았더니 찾아온 우울증과 조기 퇴직, 53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상속 다툼이 시작되다. 63세 첫 손주 탄생의 기쁨도 잠시 고부 갈등이 시작되다. 66세 암 발병률이 급증하는 시기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72세 자녀가 다시 백수가 되고 이혼해서 돌아오다. 79세 갑자기 입소한 요양원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이 늘다. 82세 결국 찾아온 치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100세 장수의 비결은 생활습관이 전부다 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유형만이 아니라 애초부터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관점도 노후 생활을 충실히 보내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어디에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과연 나의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의 마지막 집으로 무엇이 좋을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자녀와 같이 살지 말고 자녀의 집 근처에서 같이 살자. 나의 고객 중 남편이 먼저 사망한 82세의 B씨는 삿포로에서 장남과 생활했다. 맨 처음에 그녀는 아들 부부와 별 문제 없이 살았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며느리와 음식 맛이나 요리, 청소하는 방법이 맞지 않아 사소한 언쟁을 벌이다가 완전히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다. 아들 역시 아내의 편을 들면서 B씨는 점점 고독감을 느꼈다. 결국 도쿄에 있는 장녀 집으로 옮겼고 지금은 장녀의 집 근처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돌봄 시설을 알아보고 있다.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는 선택지는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자녀가 직접 부모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배우자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의 부모 역시 내 자식만이 아니라 자식의 배우자와의 인간관계에도 늘 신경을 써야 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식사비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금전적인 이점은 있으나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라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누구와 살 것인가에 대한 나의 결론은 이렇다. 부부 두 사람만 살거나 아니면 1인 가구를 유지하고 사는 장소는 자녀가 사는 집의 근처가 가장 이상적이다. 손주가 어렸을 때는 손주를 돌보는데 손을 보태거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활력을 얻는다. 그러다 돌봄이 필요하게 되면 자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노후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돌봄 대책도 강구할 수 있어서 좋다. 행복한 노후 생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라. 남은 인생이 편해지는 세 가지 관점. 앞서 50세부터 100세까지
향후 펼쳐질 노후 가상 시나리오를 보며 걱정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안심하길 바란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알았으니 앞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해결책을 실행하기 전에 부디 가장 먼저 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정하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관이란 인생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 나다움을 가장 상징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가족일 수 있고 성장일 수도 있으며 공헌일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정답은 없다. 그 가치관, 자신을 올바로 세우는 사고의 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따라 이후의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이 휘몰아쳐 올 때 결단을 내리기 쉬워진다. 반대로 자신의 가치관이 없으면 많은 정보에 휘둘려서 사고의 축이 흔들리고 만다. 특히 이제 곧 맞닥뜨릴 노후에는 생각하는 힘도 움직이는 힘도 쇠약해져 간다. 건강할 때 자신의 축,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가 내 인생의 목적지인지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의지한 인생은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인생에서 건강해진다, 자산이 늘어난다, 행복해진다 같은 일은 자동적으로 설계되지 않는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최적화된 인생을 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다른 사람의 성공만을 흉내내다가 운 좋게 현실로 만들었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행복의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면 시간이 한참 지나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시작될 노후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지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가치관에 대해 전하려 한다. 소득, 가족, 행복도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에게 맞는 가치관을 발견한다면 더 좋다. 그것은 반드시 긍정적인 사고로 이어질 것이고 행동을 바꿀 것이며 삶 전체를 바꿀 것이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불로소득은 반드시 확보하자. 첫 번째는 소득이다.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는 현역 시절 노력의 결과로 결정된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 편이 이득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일은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보람까지 얻을 수 있는 귀중한 행위다. 따라서 일은 60세가 되면 그만두는 것이라고 단정짓지 않으면 좋겠다. 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은 예외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일을 찾아야 하며 전직이나 은퇴를 결단하는 편이 훨씬 좋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심적 부담이 비교적 적고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서 일을 지속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연금소득의 경우 앞서도 언급했듯 수급 개시 시기를 늦추는 게 중요하다. 가족과의 소통 시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 두 번째는 가족이다. 가족과의 소통 시 주의할 점은 가장 먼저 자신의 심신이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신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내려는 여유와 차분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비록 그 상대가 가족일지라도 말이다. 그 다음 순서로 기혼이라면 자녀보다는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부 퍼스트가 좋다. 노후는 일상의 거의 90%를 부부 둘이서만이 보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신경 썼으면 하는 것이 고령이 된 부모와의 소통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결혼 후 자신이 꾸린 가족 우선으로 살아왔기에 부모와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다.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비하면서 부모의 치매 대책 등
실질적인 장점도 챙길 수 있는 것이 바로 82세에서 소개한 가족 신탁이다. 가족 신탁은 별 어려움 없이 상속이 진행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생전에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돈을 쓸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제도다. 종래의 유언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다. 가족 신탁을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가족회의를 거쳐야 한다. 고령의 부모에게 가족 신탁을 이해시킨다, 대화한다, 결정한다 라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경우가 바로 이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깊어진다. 지금까지는 돈이나 상속에 관해 말을 꺼내려 해도 막상 꺼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혹여 서운해하거나 관계가 나빠지지나 않을까 걱정돼 나중에 하자고 미루어 온 사람도 많을 텐데 가족 신탁을 하면 이런 중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다. 이처럼 가족 신탁은 상당히 계획적인 제도다. 가족 간의 소통 결과 가족 신탁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더라도 가족회의 시간을 가졌던 것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 출세와 성공이 주는 행복은 딱 50세까지다. 50세를 넘어선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경기 운영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노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과 출세, 성공에 대한 중요도도 줄어든다. 인생의 전반기에서는 연소득을 올리랴, 자녀의 입시를 성공시키랴, 직장마다 사회마다 제각각인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렸던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나도 돌아보면 나와 가족에 대한 관심, 건강보다는 큰 돈을 벌고 일에서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온 에너지를 쏟았다. 당시에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소득이 늘어나면 가족도 나도 행복도가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했다. 인생 후반에 들어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행복도를 관장하는 호르몬에는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이 있다. 먼저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기분이 과도하게 들뜨거나 심하게 가라앉는 게 덜해지고 스트레스와 불안함이 줄어든다. 그러니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 이유 없이 불안하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우울하다. 매사 초조하고 쫓기는 기분이 든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처럼 우울증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높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을까? 노후에는 가족 간의 상호 지지가 관계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나의 축이 망가지면 단박에 가족도 붕괴될 위험이 커진다. 이런 위기 상황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행동과 습관이 중요하다. 노후에는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건강이 최고다 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매일의 사소한 습관에 달려있다.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삶의 균형을 지킨다는 것. 이번에는 애정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에 대해 설명하겠다. 옥시토신은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 즉 스킨십을 통해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불안과 공포를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친밀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노후에 들어서 이 옥시토신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일 중심의 생활에서 가족 중심의 생활로 바뀌기 때문이다. 전보다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므로 이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행복할 수 없다. 서구와 달리 일본에는 가족끼리 인사할 때 포옹하거나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습관이 없어 옥시토신이 나오기 힘든 문화일지는 모르겠다. 부부라면 시간을 내어 오붓한 분위기를 내지 않더라도 평소에 서로 딱딱하게 굳은 어깨와 허리를 주물러 주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편 옥시토신이 반드시 스킨십을 통해서만 분비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의 말을 가만히 듣고 경청하는 일로도 가능하다.
할 말이 없으면 손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다. 가족도 반려동물도 가까이 있지 않으면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방법도 있다. 3명이든 1명이든 서로 마음이 통하고 깊이 교류하면 옥시토신은 분비된다. 마지막으로 도파민을 설명하겠다. 도파민은 생명의 활력을 만들어서 의욕 호르몬이라고 불린다. 현역 시절에는 누구나 펑펑 쏟아져 나올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노후가 되면 그 힘이 잠잠해지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까지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도파민의 힘을 깨워 활용해야 한다. 노후에 도파민을 분비하려는 목적은 전처럼 출세를 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 도파민의 도움을 받아 무기력에서 벗어나 의욕을 돋우고 작은 성공이라도 좋으니 완수하여 거기서 오는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 산책만으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생각보다 더 오래 걸었다거나 우연히 길거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는 일처럼 대상은 어디에나 있다. 집에서 취미에 몰두해도 도파민은 나온다. 서예, 악기 연주, 그림이나 조각을 하는 일에 창작 활동 등 뭐든지 좋다. 배움이나 성장을 실감하며 삶의 활력을 조금이라도 되찾는 것, 그게 핵심이다. 노후에는 우선순위를 거꾸로 바꿔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역 시절에는 출세하거나 연봉을 올리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로지 사회적 성공과 목표 달성에만 몰두한다. 그런 다음에는 성공을 거두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맥들과의 관계에만 매달린다거나 나이가 들어 은퇴 직전에서야 비로소 심신의 건강에 겨우 눈을 돌리는 인생을 보낸다. 불안정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사회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테니 잘못되었다고 무작정 부정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이런 인생이 노후까지 이어진다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 내 인생은 행복했을까? 현역 시절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느라 끊임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려 이미 심신이 피폐해졌는데 체력도 기력도 떨어지는 노후까지 이런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노후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우선순위를 반대로 하자. 마지막으로 평범한 매일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자.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 같은 매일매일이 한편으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날이 계속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다. 노후에는 인생 전반전보다 즐겁고 설레는 일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매일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날 확 사라진다고 상상해보라. 슈퍼마켓으로 물건을 사러 가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마음을 잘 아는 친구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이런 일들이 전부 사라져 버린다면 말이다. 당연한 매일을 둘도 없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노년이 행복한 궁극적인 비결이 아닐까. 언제부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부터 하루라도 더 길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살자.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최고의 인생을 살아보자. (20대) 때부터 식생활과 생활습관에 소홀하면 중년이 되어서는 이로 인한 질병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질병이 더 진행될수록 노쇠 상태에 빠질 위험도 당연히 높아진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체념하지 말자. 설령 노쇠하더라도 질 좋은 수면, 운동, 균형 있는 식생활, 사회적으로 고독하지 않은 환경을 잘 갖추는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이미 노쇠화가 진행된 사람이라면
생활 습관을 전반적으로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잠은 오래 자는 것보다 잘 자는 게 중요하다. 잠은 단순히 오랜 시간 자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다. 흔히 수면이라 하면 시간을 말하곤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얼마나 잘 자는지도 중요하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나쁘면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의학계 보고에 따르면 암은 1.6배, 고혈압은 2배, 당뇨병은 2배, 감기는 4.2배나 늘어난다. 치매 역시 수면의 질 저하로 발병률이 높아진다. 치매는 고령이 된 후의 행동만으로 발병하는 게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나쁜 수면 습관에 의해 뇌에 노폐물이 쌓여 치매가 일어난다. 질 좋은 수면은 잠잘 때만이 아니라 낮 동안 활동하는 데도 큰 영향을 끼친다. 햇빛을 받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우리의 몸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당연히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대개 낮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려면 오전 중에 밖으로 나가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 외출은 물론 식사 같은 간단한 활동조차도 귀찮아진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쇠 상태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하루 산책 15분. 가벼운 달리기인 조깅 상태도 작심삼일에 그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렇다면 접근하기 쉽게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조깅의 목적은 마라톤처럼 완주를 하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돌봄 상태가 되지 않을 수준의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른 아침에 가벼운 산책을 약 15분 정도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른 아침 시간대를 권하는 이유는 전날 늦지 않게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과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신이 모두 건강하지 않으면 아침 일찍 산책을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조차 들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른 아침에 15분씩 산책을 하는 습관을 지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전반의 습관을 연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또한 물건을 사러 나가는 횟수를 늘리고 일주일에 3에서 4회쯤은 바깥 용무를 일부러라도 만들어 외출의 기회를 점점 늘려나가자. 아파트에 산다면 가능한 한 계단으로 다녀서 다리의 근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금물이다. 무리해서 부상이라도 당하면 물거품이 되지 않겠는가. 75세 이상이 다치거나 골절로 입원까지 한다면 장기간 입원 생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상 이상으로 심신이 피폐해지고 퇴원 후에는 여지없이 돌봄 상태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래보다 체력이 좋은 편이라면 비교적 낮은 뒷산에 오르거나 풀장 안에서 가볍게 걷는 활동을 권한다. 특히 등산을 하면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것에서 오는 성취감, 근력 상승, 자연에 둘러싸여 느껴지는 힐링, 세로토닌 분비 등 장점이 가득하다. 다만 산에서 내려올 때는 체중의 약 4배에서 7배 부하가 무릎에 걸리기 때문에 발과 허리를 다칠 위험이 있다. 그러니 반드시 보호대를 착용하고 하산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풀장에서 걷는 연습은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전신 운동인 만큼 노후 정년기라면 꼭 추천한다. 일주일에 최소 횟수를 정해 간헐적 단식에 도전하자.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나쁜가 하는 정보는 누구나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으니 여기서는 그보다 식사의 횟수와
양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야생동물인 호랑이, 사자, 얼룩말, 악어 등을 떠올려 보면 이들 중 비만인 경우는 거의 없다. 왜 그럴까? 이 동물들은 먹이를 먹는 일조차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해서 매일 동일한 양의 동일한 먹이를 먹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영양으로도 살아남아 자손을 남길 수 있도록 환경에 맞춰 진화해온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류는 최초의 탄생 이래 무려 200만 년 동안이나 야생동물처럼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왔다. 현대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 겨우 250년 정도가 지났을 뿐이다. 다시 말해 200만 년이나 지속된 DNA가 그 수천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250년 만에 바뀐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한 인간의 몸에는 수렵, 채집 시대의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칼로리 섭취, 즉 과식은 몸에 악영향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따라서 식사는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의 양이면 충분하다. 사실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는 일도 비교적 최근 들어 생긴 것이다. 일본도 원래 에도 시대까지는 하루 2끼였다. 이를 감안하면 정기적인 운동도 하지 않은 채 3끼로 추가된 식사가 몸에 좋지 않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닐까. 식사의 횟수를 줄이고 싶지만 맨 처음부터 단번에 줄이기는 힘들다. 이에 내가 권하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다. 일주일에 횟수를 정해놓고 16시간의 단식을 실천하자. 단식이라고 해서 완전히 굶는 것은 아니고 단식을 하는 16시간 동안 요구르트나 구운 견과류 정도 섭취가 가능하다. 나 역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있다. 저녁 7시쯤에 저녁 식사를 하고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어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저녁 식사를 한 후 10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뱃속이 텅 비고 배고픔이 느껴지지만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 지 16시간이 경과한 오전 11시에 비로소 식사를 시작한다. 가끔 아침에 공복으로 있는 게 참을 수 없을 때는 견과류나 나토를 얹은 밥을 조금만 먹어 그 순간을 넘긴다. 오래 장수하고 싶다기보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 하는 습관이다. 사회와 꾸준히 연결되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연결이 없으면 필요한 물건을 산다거나 병원 통원 말고는 외출할 이유가 딱히 없어진다. 그러다 보면 밖에 나가 걷지 않게 되고 근력이 떨어진다. 특히 도시에서 혼자 사는 남성일수록 노쇠 상태가 되기 쉽다. 도심에 살고 있으면 생활에 필요한 슈퍼마켓과 병원이 근처에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만 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점점 고립된다. 사람과 만나 소통을 나누는 것도 노후에는 중요한 포인트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국인 탓에 다른 사람과 대면으로 만나는 게 어렵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뭔가를 배우거나 취미를 가지면서 이를 매개로 친구나 친척, 커뮤니티 회원들과 소통하면 어떨까? 컴퓨터를 조작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면 전화로도 충분하다. 이미 70세를 넘은 마당에 갑자기 사회적 참가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흥미가 생기거나 참가에 저항감이 없을 것 같은 활동이 있는지 알아본 뒤 한 번쯤은 가보는 것도 좋다. 활동 프로그램을 찾을 때는 너무 건강을 의식한 나머지 운동 분야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참가 목적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두뇌를 쓰는 것에 있으므로 바둑이나 원예, 서예, 악기 연주 등도 괜찮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